숭의대학교 맞은편에는 이제 리라 초등학교가 있고, 리라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지금 여기 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과거에 드라마 센터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명동 일대, 여기는 전부 일본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던 일본 사람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래가지고 외성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드라마 센터 자리에 통감부가 있었습니다. 그 통감부 자리하고 좀 더 내려가면 지금 서울 소방본부가 있는 자리, 여기는 그전에는 아주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부 남산 본부가 있던 자리인데 이 일대가 통감부 자리였어요. 지금 아마 여기에도 지금 요 자리에도 그 전에 일본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동이 우리나라에서 왜 땅값이 제일 비쌌을까요? 명동이 왜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동네였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라 그래요.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사고하는 모든 체계 속에 일본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얘기가.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그러면 막 찌르자 일제 뭐 이런 그 적개심들이 막 불탈 텐데, 통감부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야 통감부가 뭐냐. 두 번째, 통감부의 시절에 뭘 했을까? 통감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감부 시절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엄연히 통감부 시절이 있었어요. 1905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러시아를 다 쫓아낸 다음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뺐고, 그 외교권을 일본이 대리 통치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만들었고, 그 통감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한제국의 상당 부분의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시절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통감부가 어디 있었는지 조차도 이야기를 안 해요. 쉬쉬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더 근본적인 의문은, 아니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해가지고 외교권을 빼앗겼을 때는 막 자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뭐 민영환도 막 자결하고 뭐 이러죠. 근데 1910년에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주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조용해. 그때 뭐 배가르고 할복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1907년에 고종이 쫓겨나서 순종이 즉위하고 이럴 때도 조용했어요. 그런데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한다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일본하고 전투를 벌였어요. 이거 왜 그럴까?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한 때는 조용하고 군대 없앤다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왜 봉기를 일으킬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거.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대한제국이 망할 때 인구가 거의 2천만 안 됐습니다만 1,몇백만 되는, 거기다가 자칭 타칭으로 역사가 4,000년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하든 말든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어떻게 총 한 방 안 쏘고 조약에 의해서 주권이 넘어갔는데, 주권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할복자살하거나 음독자살을
몇 사람 음독자도 했겠죠. 뭐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여기에 이 통감부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제국이 이제 망해 없어지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통감부 시절 5년 동안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만 나라가 이렇게도 뭐 이런 식으로 망하는구나. 그 망했는데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저항을 안 했을까 하는 그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뭐 나라가 망한 거를 뭐 무슨 뭐 을사오정 무슨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나라를 망했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자녀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개똥을 밟았구나. 개똥을 밟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졌는데 일본은 패권국편에 서가지고 열심히 이제 자기 나라를 근대화시켰는데 우리는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에 줄 섰다가 외교 실패로 망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멸망이라는 것은 국제정세의 오판에 의한 소위 말하는 외교관계의 실패의 덕분이다 하는 것 정도는 이제는 이해를 하고 계시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뭐 영로 그레이트 게임이 뭔지 모르면 뭐 이승만 학당을 다니시던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지고 갔어요. 이게 이제 을사보호조약 그 내용입니다. 이 을사보호조약에 이게 11월 17일 날 체결이 됐는데 대한제국 황제 아래에 일본제국 정부의 대표자로 통감 한 명을 두어서 대한제국 외교권을 지휘 감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의 통감이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 보호조약 안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 개항장이 있었어요. 뭐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목포 이런 데 있었던 이 개항장 그리고 기타 지역에 이사관이라는 걸 둬가지고 일본 영사가 개항장을 관리를 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자, 통감 한 명을 둬서 외교권을 관리하고 그리고 개항장 사무를 일본이 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통감이 근무하는 통감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게 통감부고 그 통감부 자리가 지금 요 바로 옆에 있는 드라마 센터 자리였었다. 자, 그래서 1905년 11월부터 1910년 나라가 이제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때까지 통감부가 존재를 했고 그리고 통감이 3명이 부임을 했습니다. 1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2대 통감 소레 아라스케, 3대 통감은 데라우치 마사타케인데 이 사람은 3대 통감과 맞물려 가지고 초대 조선 총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3명이 통감으로 왔어요.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통감이 뭔지도 모르니까 뭐.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통감부 시절을 누군가가 좀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구나. 왜냐하면 통감부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이 반일 감정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유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까지 완전히 그 역사의 암흑으로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국사의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예요. 오늘 여기 안 오신 분은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는 가말로 그냥 막 찢어가지고 젖을 담가가지고 한 점씩 먹어도 시원찮을 인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 역사에서, 특히 일본 근대사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어느 정도의 인물이냐? 이 사람이 일본 총리를 4번을 지냈어요. 1대, 5대, 7대, 10대. 어쨌든 메이 정부의 아주 최고의 이 권력자이자 실세이자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든, 그리고 이 양반이 아주 그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이 그 당시에 조슈번의 그 조슈 5라고 그래서 이 5명의 이 조슈번의 이 청년 사무라이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이지 유신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갈 때 이 영국 유학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누가 짜줬냐? 로스차일드 가문이 짜줬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홍콩에다가 이화양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영어로 하면 자딘 메터슨 상해인데, 그게 그 자본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화양행에 나가사키 지점을 둬요. 거기에 토마스 글로버라는 사람이 와서 지점장을 해요. 이 사람은 누구 소속이냐? 로스차일드 가문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친구들을 영국에다가 유학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뭐 유학을 할 때 각각 그 집도 정해줘요. 그것도 공부를 시켜. 왜 그럴까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 그 일본으로 지금 막부 시절인데, 이 막부는 그 당시 이제 그 통치를 하던 막부는 프랑스하고로 손을 잡고 프랑스 자본과 프랑스 기술을 끌어들여 가지고 근대화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보니까 이대로 그냥 놔두면 일본이 완전히 프랑스판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방에 있는 조슈번하고 이 사스마번, 지금으로 치면 야마구치 현하고 저 가고시마 일대에 있었던 조슈번하고 사스마번을 들쑤셔가지고, 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말이야, 너희들 연합을 해. 연합을 해가지고 막부에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우리 돈 없는데 돈 대줄게.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 대줍니다. 우리 무기 없는데 무기 로스차일드 가문이 다 대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래서 막부를 뒤집어엎고 그 이후에 모든 이 일본의 이권은 영국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는요, 소위 말하는 패권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런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지금 패권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 20세기, 21세기를 이야기할 때 미국의 역할을 빼놓고 전 세계 질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19세기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뜻대로 된 것이 19세기예요. 그 뜻대로 되는 그 세계를 만든 영국하고 찰싹 붙어가지고 영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영국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모든 기회를 향유해가지고 단숨에 그야말로 세계 열강으로 뛰어오른 나라가 일본이에요. 바로 옆에 있었던 조선은 그 세계 패권국인 영국에 적대하는 러시아 편에 서가지고 미친듯이 러시아를 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심지어 이 국왕이라는 사람이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궁녀 가마를 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세계사의 이 치욕을 보여준 악화파처를 했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이런 나라가 안 망하면 이상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 나라가 한미동맹을 깨고 중국의 품에 안기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 영국 유학을 다녀와가지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훤히 알았던 이 일본의 최고 지식인 중에 한 사람, 메이지 정부의 모든 요직을 두루 섭렵해가지고 열강과의 외교에는 이 사람을 빼면 얘기가 안 될 정도의 높은 국제관계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6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감으로 가라, 본인이 자원을 해가지고 통감으로 와요. 이 사람이 뭐 권력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1906년 2월 1일 날 통감부가 설치가 돼가지고 통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양반이 서울로 온 게 1906년 3월 2일이에요. 아, 이 정도의 거물이 왜 통감으로, 이 골치 아픈 통감으로 왜 올까? 예. 러시아. 예.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관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침략의 원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토 히로부미는 이 대한제국의 병합을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일본 군부가 이토 히로부미를 막 죽여버리려고까지 했어요. 아니 이거 빨리 우리가 좀 대한제국을 좀 꿀꺽 삼켜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노인네가 끝까지 대한제국을 일본이 흡수 병합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를 하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거 뭐 우리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침략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토 히로부미는 왜 그 당시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러일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본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러일전쟁을 벌인 게 아닙니다. 정말 일본은 자기네들이 무슨 러시아하고 무슨 원수가 됐어요. 근데 영국이 와가지고 야, 너 말이야, 응? 러시아가 지금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거 안 막으면 러시아가 말이야 지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블라디보스톡에 종착역을 만들어놨는데 저놈들 성질로 봐가지고는 분명히 종착역은 부산이 될 거야, 아니면 마산이 될 거야. 그러면은 아니 부산항에 말이야 러시아 함대가 그 붕붕거리고 그러면은 뭐 좀 건너면은 일본인데 일본이라고 그냥 놔두겠냐. 일본이 부산항에서 러시아 기선들의 이 고동소리가 울리는 날이 너희들이 침략당하는 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네 빨리 그 전쟁 일으켜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맞짱을 떠야죠. 아이고 형님,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를 이깁니까? 우리 돈 없는데요. 전시채권 발행해. 그래서 막 전시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런데 일본이 이길 거라고 전 세계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시채권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일본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로스차일드가 한번 팔을 비틀어가지고 야 저거 다
전시채권 니네가 사.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본의 전시채권을 다 사줘요. 그 다음에 우리 무기가 없는데요. 무기 다 대줄게. 영국에서 군함 만든 거 초 1급 군함 전부 다 대줍니다. 혹시 그 일본에 가보신 분들 요코스카항을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요코하마에서 전철 타면은 한 20분도 안 걸려요. 거기에 가면 미카사라는 그 러일 전쟁 때 연합함대 기함이 지금 이제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어요. 이 주포가 지름이 30cm, 어마어마합니다. 그 배를 영국이 그 당시로는 당대 아주 초인류 전함인데 이걸 이제 영국이 일본에다가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그 국제관계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는 공짜가 없어요. 다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 야 이렇게 최신 무기를 일본에다 줘도 괜찮냐? 괜찮으니까 염려 마라. 무기 다 되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제가 최근에 발견된 내용인데 러일 전쟁을 학자들은 제0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래요. 1차 세계대전에 앞서서 먼저 일어난 세계전쟁이라고 그래서 0차 세계전쟁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제목의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책에 의하면은 발틱 함대를 이 대한해협 스시마 해전에서 작사를 낸 일본 연합함대 도고제독이 무슨 T자 전법을 해가지고 러시아 함대를 승리를 했느니 뭐니 막 이렇게 이제 일본이 자랑하는데 제가 그 비밀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 도고 함대의 이 배에 영국 장교들이 다 타고 있었대요. 영국 장교들이 다 지휘해줬대요, 이 배를. 그러면은 러일 전쟁은 뭐예요? 영국과 러시아가 싸운 전쟁인데 일본이 그냥 대류로 싸워준 거야. 왜? 말을 들어야지. 안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그만큼 자기네들에게 기회가 오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야, 이 대한제국이 말이야 그냥 놔두면 또 이 러시아 끌어들일지 모르니까 이거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게 을사보조약이고 이게 한일 합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전비로 너무나 많은 빚을 졌어요. 자기네들 1년치 예산에 17배에 해당하는 그 차관을 외국에서 빌려왔는데 이 사람들 계산으로는 전쟁을 끝내려면은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일본이 러시아한테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싸우다 마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 배상금 내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야 니네가 언제 우리 수도를 점령했냐? 아니면 러시아 영토를 어디를 점령했냐? 아니면 우리 군대가 전멸을 했냐? 배상금은 싸가지 없이 배상금이야. 너희들 배상금 자꾸 얘기하면은 그 전쟁 계속해. 전쟁에서 일본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미국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계속 그 중재를 해가지고 서둘러서 그냥 휴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종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배상금을 1원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빚을 못 갚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빚을 갚느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이 또 이러보면 그걸 아는 거야. 야 우리가 대한제국을 합병을 하면 이 나라를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려면은 병원도 줘야지, 도로도 놔줘야지, 철도도 놔줘야지, 학교도 해야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식민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 식민지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익을 취할 수가 있나요?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식민지들은 전부 영국, 프랑스 이런 선발 제국주의자들이 다 차지하고
찌끄러기로 남아있는 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대한제국인데 이거 괜히 먹어봤자 우리 돈 만든다. 일본 입장에서 이 한반도를 근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야, 우리 지금 뭐 이게 전쟁 배상금도 못 갚아가지고 허덕허덕하는데 무슨 놈의 이거 우리 그 능력에 벗어난다. 그래서 안 된다.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한 게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병합을 하면 우리 골병 들고 우리도 망한다. 우리도. 그러니까 병합을 한다면 얘네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먹고 살만 할 때 뭐 빨라야 1920년대 말이나 뭐 1930년대나 이쯤 가서도 생각해보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통감으로 안 가면 분명히 군부 애들이 와가지고 통감을 할 텐데 군부 애들이 와서 통감을 하면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한반도를 분명히 식민지로 만들 거다. 이러면 일본 망한다. 그거 막기 위해서 내가 통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 게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요 통감부 건물, 여기가 지금 드라마 세트 자리예요. 바로 여기. 이따 내려가다가 한번 구경해서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무리 가봐도 여기가 옛날에 일본 통감부였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알면 안 되는 거야.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죠. 네. 알면 안 되는 거야. 다 부수고 중앙통도 없어요. 통감부를 설치하는 이토 히로부미는 아주 병합에 소극적이었고 어떻게 하든지 개혁을 통해서 한국인에 의한 자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치를. 역사가 없어. 대한민국 군대를 해산하기 직전에 서울의 일본인 클럽에 나가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은 한국을 합병할 필요가 없다. 합병은 매우 귀찮은 일이다. 한국인은 자치를 해야 된다. 이런 연설을 곳곳에서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이런 거 다 지워버렸어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저 완전히 토착 외구입니다. 네. 그런데 군부와 국수주의자들은 야 우리가 뭐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빨리 병합을 해야 돼 라고 계속 소위 말하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을 했고 강경파가 아무리 강경하다 하더라도 이토 히로부미라는 이 소위 말하는 일본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 통감으로 와서 야 내가 있는 한은 병합 안 돼 라고 딱 선을 그니까 강경파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총리가 가스라 다론데 이 사람은 군부 출신입니다. 청일전쟁 때 3사단장으로 참전을 했던 군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빨리 이 합병을 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하는 사람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거니까 두 사람이 충돌을 했어요. 동양축식회사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동양축식회사 그러면 완전 뭐 찢어 죽일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 역사가 가닿지 않습니다. 동양축식회사에다가 금융 업무를 부여해서 이 일본 농민들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동양축식회사로부터 싼 자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조선 사람들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반도를 꿀꺽 삼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야 동양축식회사에 말이야 한국인들한테 불리한 조항이 너무 많아. 내가 통감으로 있는 한 이런 거 안 돼.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가스라다로 총리하고 계속 부딪혔어요. 그래서 동양축식회사의 이 규정이나 이런 게 한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많이 바꿔줬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침략의 원흉이라고 찢어 죽여야 된다고 안 죽은 의사가 쏴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발언권이 센 사람이었으니까
내용을 수정한 끝에 동양적식회사가 간신히 설립이 돼요.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분위기가. 우린 다 단체로 이제 토착 외구가 되는 겁니다. 이 또 이러고 보면은 가는 곳마다 야 한국인의 잠재 능력 이거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이 우습게 보면 안 돼. 외교권을 빼앗겼는데 저 나라도 말이야 우리보다 역사가 더 오래 깊고 아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 불교 이런 거 우리가 이 한반도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어? 뭐 우리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면 안 돼라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사료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전엔 얘기라면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막 고소고발을 많이 당할 텐데 사료가 다 있으니까 이토리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한국의 상황은 미개라고 보지만 한국인을 결코 아프리카 흑인이나 미국의 토인이나 남양의 말레인종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3000년 동안 말이야 문간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이 문학적 교회도 깊은 나라야. 그런 한국 국민에게 외교권하고 국방권을 일본에게 양보하도록 했으니까 한국인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 이게 이토 히로부미의 말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근데 사실이 그랬어요. 사실이.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이 군 출신의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든지 뭐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걸 틀어막고 문치 쪽으로 박약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통감부를 외무성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천황 직속으로 두고 문관인 통감이 한국 주둔군을 지휘하도록 해가지고 한국 주둔군이 멋대로 조선을 뭐 병탈하거나 이런 걸 못하도록 자기 휘하에다가 뒀어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토가 한국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는 자치식민지 혹은 한일 협동자치다. 협동자치라는 건 뭐냐? 전국 별도에서 의원 10명씩을 선출해가지고 정의원을 조직한다. 한국의 문무 양반 가운데 50명의 원로를 호선해가지고 상원을 조직하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상원은 전부 조선 양반들이 한다. 한국 정부의 대신은 한국인으로 조직하고 책임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는 부왕, 국왕을 보좌하는 통감의 배하에 속한다. 어찌됐든 의회를 상원 하원을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이 통치하는 걸로 만들자.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이 자치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뒤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갈구고 의병들한테 막 돈 줘가지고 막 의병 뭐 불러일으키고 또 대한메이신보라고 하는 영국인 베델이 만든 그 신문사에다가 비자금을 줘가지고 베일 기사를 열심히 쓰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고종이에요, 고종. 그래서 대한메이신보가 무슨 뭐 베일 신문으로 막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전부 고종이 돈 줘가지고 청부 기사를 썼다. 베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뭐 했던 사람인지가 잘 나오질 않아. 베델한테 비자금을 누가 전달했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러시아 간첩인 손탁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베델한테 비자금을 제공했어요. 베델은 그 돈 받아가지고 열심히 고종의 청부를 받아가지고 베일 기사를 썼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이런 자치정부 구상을 망가뜨린 주인공은 고종이다. 그 결과는 대한제국 멸망이었다. 자,
을사보호조약의 이 조약문을 보면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외교권만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게 이 낙타코 들이밀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막에서 이제 낙타를 끌고 이제 상인이 잠을 자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처음에는 코만 이렇게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추우니까 그래 코는 들어와도 좋다 그랬는데 코만 들어온 다음에는 계속 몸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내쫓고 낙타가 이 텐트를 차지하는 이게 이제 낙타코 들이밀기라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내정권을 장악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데 이거 전부 영국이 써먹은 수법인데 말이야. 이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국제법의 대가가 이완용이었거든요. 우리 이완용을 찢어 죽일 그 뭐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완용은 당대 조선 사람 중에선 국제법의 대가였어요. 영어도 잘하고 미국 공사로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토이 히로부미한테 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 조약문에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 그걸 안 거죠. 아 이게 그래도 국제법 아는 인간인데 이거 무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 통감부가 설치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외교권하고 내정권이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냐. 이게 전형적인 낙타코 들이밀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정권까지 장악을 하니까 아니 고종 입장에서는 아니 외교권만 가져가기로 하고 내정은 내가 통치하기로 돼 있는데 아니 무슨 이토 히로부미가 막 내정까지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의병 봉기하라고 돈 주고 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정열적으로 추진한 것은 시정 개선책이라는 거예요. 시정 개선책이라는 건 뭐냐? 조선 사람들이 빨리 문명사회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치가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다. 지금 대한제국의 재정 엉망진창이지, 교육 엉망진창이지, 뭐 보건의료 엉망진창이지.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야 이 조선 사람들이 그래도 문명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그 고문을 데려와요. 메가타 다네타라고 하는 재정 고문, 마루야마 시게토시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치안 전문가, 시데하라 다이라라고 하는 교육 전문가 데려다가 야 학교 줘. 그 다음에 지금 치안이 앉아가지고 웬 도둑놈들이 막 전국을 휘휘 잡고 다니니까 이 도둑한테 좋은 일만 하니까 경찰 늘려. 그 다음에 재정 책임져. 이런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가지고 지극히 문란하고 피폐한 한국의 재정, 치안, 교육 등 내정 분야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고종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내가 통치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막 나를 제끼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토 히로부미가 밝힌 통감부를 설치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 한국 국토를 방해해야 된다. 둘째, 한국 외교를 관리해야 된다. 셋째, 한국 황실의 안녕을 보도해야 된다. 넷째, 한국의 시정을 개선해야 된다. 시정 개선하는 건 뭐예요? 재정, 치안, 교육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시정개선협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양반은 시정개선협의회에는 모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직접 한반도의 이 문명을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학자들이 야 혹시 이토 히로부미가 이게
한국에서 건너간 도레인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레인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부산대학 교수가 뭐 2년 동안 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겠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증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정도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한국의 이 문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 통치를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그 뭐가 째지게 가난하니까 세금을 걷어도 세금이 거쳐야 말이지. 그래서 원래는 통감부도 그렇고 그 총독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에다가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조선에서 세금을 걷어서 조선에서 걷는 세금으로 한반도에 통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와서 세금을 걷으려고 세금이 거쳐야 말이죠. 근데 뭐를 해야 되겠지? 학교는 줘야 되겠지. 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지, 돈이. 그러니까 이 도이노부의 통감이 1908년 3월 20일 날 일본 정부 막 팔을 비틀어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총리를 4번이나 한 사람이니까 일시 대부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다가 재정보조 명목으로 무이자로 대부를 해요. 이자가 없어. 상환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상환 기한도 없습니다. 돈을 빌려오는데 이자도 안 받고 상환 기간도 없는 돈을 일본 정부로부터 차관으로 빌려온 거예요. 그 일본 정부는 완전히 이거 뭐야? 먼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금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다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도입을 하고, 한국 정부는 한 푼의 이자도 지불하지 않게 하고 상환 기간도 정하지 않고 돈을 들여다가 이제 학교 짓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얼마나 돈을 들여왔느냐? 1907년에 이게 뭐야? 어떡하는데요? 1908년에 525만 9,580엔. 이 525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5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909년에 365만 엔, 1910년 300만 엔, 11년 300만 엔, 12년 300만 엔 합쳐서 1968만 2623엔 들여다가 학교 짓고 철도 놓고 전염병 걸린 사람 치료해주는 일에 썼어요. 나중에 1910년에 합방이 됐잖아요. 이 돈 전부 일본 정부가 다 끌어하고 합방했으니까. 그건 좀 더 쓸 거를. 자, 이 자금을 가지고 식량 증사를 했고, 도로를 개축했고, 배수, 관계, 산림 녹화 등 조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분야에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 차관 자금 일부를 교육에 투입해가지고 큰 마을에 소학교를 설립을 했고, 경찰력을 확장해가지고 치안력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감옥제도, 이 조선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제도를 근대화했어요. 지방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방관 봉급이, 그 당시에는 지방관들한테 봉급도 제대로 안 주니까 지방관들이 전부 이 세금으로 국가에다가 가야 될 세금을 전부 착복을 해가지고 지방관들 배만 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지방관들에게 봉급을 정해서 이놈들이 삥땅 치는 걸 막자.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돈으로? 일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또 이러면 이 악당이. 아까 맞네요. 키로 사오면 생각합니다. 안 먹고 키로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장로라는 게 있는데,
조선에서 신장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공도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새로 낸 도로다. 그래서 신장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가수도 싣고 이렇게 된 거죠. 1905년 1월에 영등포와 부산 초량 사이에 철도 운행이 개시가 됐고 5월에는 서대문과 부산 초량 직통 통근열차를 운행을 했고 1906년 4월에 수도국을 신설해가지고 8월에 처음으로 서울에 수도를 개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막 콜레라가 유행하면 떼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조선의 우물과 화장실이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거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 화장실의 우물이 이 우물로 들어가가지고 우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오염된 물을 마시니까 콜레라로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의 보급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는데 상수도를 놓은 거는 통감부였다. 1908년 1월에 인천, 부산, 평양에 수도시설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했고 9월에 서울수도공사 준공식이 열렸고 1907년 6월에 서울, 인천, 서울, 개성, 서울, 평양 시외전화가 개통이 됐고 1910년 1월에 서울에 전등을 가산을 신청한 가구가 1200호였다. 누가 했나요? 통감부가. 이런 걸 알면 안 되는 거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공자말, 맹자할, 책 읽는 이 글 읽는 선비들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술자, 엔지니어 이런 사람은 중인 계급, 쌍놈, 뭐 노비 천민 이런 겁니다. 출세하려면 전부 글을 읽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죠 뭐. 자, 예를 들어서 조세제도를 보면 중앙정부가 각 지방 수령에게 야 너희는 지금 인구가 뭐 얼마 정도 되니까 뭐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너희들은 그 1년에 저 쌀 그 1000가마 내, 너는 500가마 내, 이렇게 총량만 정해줍니다. 어느 마을에 예를 들면 저 뭐 순천에 너는 2000가마, 그러면은 이 순천 지방을 다스리는 이 수령이 집집마다 사정을 모르잖아요. 왜냐면 이 당시는 전부 매간매직이 성행을 해가지고 지방 수령 임기가 뭐 6개월에 몰다고 다 갈리니까 지방 수령은 뭐 지방 사정이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 지방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지방의 토착, 향토 관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수령하고 해서 김씨네는 그 20가마, 박씨네는 50가마 지멋대로 정하는 겁니다. 지멋대로. 이 과정에서 전부 뇌물 주고 우리는 세금 좀 깎아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세금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가마 그러면은 지방 수령이 알아서 정하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 수령이나 아전들하고 뭔가 이 관시가 통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이런 관시가 없는 인간들은 뭐가 찢어지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매우 불공평한 조세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는 그 고종이라는 인간이, 저는 이놈이야말로 정말 찢어주게도 현찰놈이라고 그러는데 끝없이 화폐를 찍어냈어요. 끝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노새를 2마리 사려고 100달러를 환전을 하니까 동전을 이만큼 갖다 주는 거야. 이거를 운반하려면은 인부 6명과 노새 8마리가 필요했더라. 이게 무슨 화폐입니까 이게? 이게 한국이에요? 이게 그렇죠. 얘기하면서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그 버드벨라 비숍 여사가 그 조선에 4번 왔는데 4번 와가지고 이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돈이 무거워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몇 번째는 배를 전세를 내가지고 배에다가 이 돈을 잔뜩 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운반할 방법이 없어서. 비트코인 있었으면 완전히 끝냈겠네. 예. 김구가 차포에서 민비를 죽인 육군 누구를 죽였다 그랬는데 공소장에 보면은 살인 강도거든요. 김구가.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80엔을 뺏었어요. 800엔인가 80엔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김구가 그거를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기가 살인을 한 그 주막집 주인한테 맡겨놨어요. 이거 왜 맡겨놨냐?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동전으로 한 사람은 동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6명의 인부가 필요하니까 이걸 운반을 못해서 주막집 주인한테 에라를 맡겨놓고 갔다. 나중에 재판 기록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엉망진창이니까 1905년 조사에 의하면 대한제국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무려 576종이라는데 더 웃기는 건요. 아니 화폐를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으면 중앙정부 재정창고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 재정창고가 아니라 고종의 비자금 창고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특히 이 국제법 전문가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와서 보니까 조선의 사법제도, 요즘 사법제도를 이토 히로부미가 봤으면 아마 자결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미친 놈들 이러고. 예. 지금도 요즘 무슨? 예. 한국의 이 엉터리 같은 사법제도를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조선은 개국이 어렵다가 행정사법에 구별이 없고 재산은 행정관리의 손아귀에 장악이 돼 있다. 공정해야 할 재판이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또 권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옳고 그름이 가려지고 권세의 유무에 따라 잘잘못이 결정이 된다. 심한 경우 무고한 백성을 잡아다 재산을 갈취하거나 유죄를 부형받는 죄수를 풀어주고 금품을 강요하는 등 추잡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상태다. 야, 이 무전유죄가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우리 이 사람을 찢어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욕하고 있죠. 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나 이거 공개되면 또 토착웹으로 또 찍혀가지고 아이 참 요즘에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 당시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하도 한심하니까 일본의 이 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30몇 명을 뽑아다가 대한제국에 파견 근무를 시켰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서울평리원 법부보좌관 나카무라 다케조라는 사람이 쓴 내용에 의하면은 재판사무에 대해 공정이 내밀히 간섭하는 일은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계속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재판에. 요즘에 우리랑 똑같죠.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궁정과 연계되어 있는 자들이 관련된 사건에 항상 궁정으로부터 내밀히 다양한 주문이 있다. 이토 히로부미가 아이고 이거 그냥 놔둬가지고 안 되겠다.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건 재판사무다.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전망이 없으니까 이 국왕이 재판에 관여하는 걸 못하도록 막아라.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 보면 자기 왕권이 이제 침해가 되는 거죠. 이게. 특히 이토 히로부미가 1906년 3월 21일 날 시정개선협의회에서 감옥을 개량해라. 특히 남자 여자 죄수 분리가 필요하다. 라는 걸 보니까 요 이전까지는 남녀 죄수를 한 방에 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근대적인 감옥제도는 문명의 장치, 형사제도가 인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 형사재판권, 영사재판권 이런 걸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개선이 안 되면 이 국제적으로 야만국입니다. 야만국.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조선에 이 법전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조선에 이 법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도쿄대 교수이자 일본 민법을 기초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본 민법을 기초한 우메 겐지로라는 사람을 초빙해 와가지고 조선의 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현직 판검사 27명을 초빙을 해다가 법부 보좌관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전부 이제 한 명씩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검사, 일본의 현직 판검사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이 재판과 이 감옥을 본 순간 의학하고 다들 기절을 했어요. 감옥은 목에 칼을 쓰고 발목에 차코를 짜고 생살이 썩어 죽어나가는 지옥이었다. 감옥의 불결 난잡함과 제수처우의 참혹함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일본 법부고문관이 쓴 내용입니다. 한국인이 한번 산에 발을 디디면 나무가 남아있는 산이 없고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 없다. 이곳을 지나는 자는 누구나 이 환경을 보고 슬퍼하며 만국의 산천을 절규한다. 이 나라 국민의 생활 상태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지경에 신음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누가 이 국민을 위해 돕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 그들은 죄 없이 체포되어 이유 없이 빼앗기고 욕심 많은 한국 관리들은 그들의 살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오죽했으면 비숍 여사가 자기 책에다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에다가 조선의 양반 관리들은 면허받은 흡혈귀다. 이게 그 당시 대한제국의 현실이었다. 이런 걸 어떻게 근대적으로 개혁해보고자 일본의 그야말로 사법고시를 탁 패스한 전도 유망한 일본의 현직 판검사 27명을 한국에다가 초빙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인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도록 강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 야, 이거 뭐 내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왜 니네들이 멋대로 그 임명해? 이거 내 통치권을 왜 뺏어? 뭐 의사보조에 외교권만 가져간다며. 지금 너희들 뭐 내 권한까지 침해하는 거 아니야? 열받으니까 헤이그에다가 밀사를 보내가지고 일본의 침략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또 그것도 좋다고 뭐 이준 여사가 뭐 배를 갈라서 창자를 집어던졌느니 뭐니 하고 사기를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네덜란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준 여사는 여기 종기가 났는데 종기가 감염돼가지고 파상통인가 뭘로 죽었어요. 근데 무슨 배를 갈르기 뭘 갈라요. 하여간 우리 역사는 이래요. 네? 통감부 시절에 삼심제의 근대적 감옥제도를 도입을 해요. 조선시대에도 삼심제가 있었는데 있으나 마나였죠. 근데 이제 명실상부한 삼심제를 시작한 겁니다. 대한제국 재판은 해당고을 군수가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뇌물 액수가 재판의 승패를 결정하는 기준이랍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요 일본의 법부보좌관들이 한 얘기예요. 요 어디 갔어? 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서를 계속 일본 정부 통감부에다 낸 그 내용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1년 동안 군수노릇을 하면 한 대가 놀고 먹는데요.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하고 가지고 막 뭐 곤장을 치면 막 뭐 갖다가 안 받치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우메겐지로라는 이분입니다. 새로운 재판소 구성법을 시행하라고 근대적 재판제도인 3심제를 한국에 도입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재판소 개설과 근대적 감옥제도를 이때서부터 운영을 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1904년에 스웨덴 기자인 아송 그랩스트라는 사람이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조선에 왔다가 한성 감옥을 갔습니다. 그날 교수형을 집행한다고 그래서 조선에서는 교수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송 그랩스트라는 기자가 한성 감옥에 갔어요. 사람들이 쫙 모여있어, 죄수들이. 아마 그때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교수형이라는 건 뭐냐? 죄수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밧줄 뒤를 묶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 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두둑 해가지고 이 팔을 부러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쪽 팔을 부러뜨려요. 그다음에 다리를 묶은 다음에 이 다리 뼈를 다 부러뜨려요. 그 다음에 목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게 교수형이에요. 아송 그레스트 기자가 그 장면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근대적으로 감옥제도를 개선한 게 통감부라는 거예요. (1909년 8월) 통감부의 정황보고에 의하면은 신재판소에 대한 한국 인민의 감상은 매우 양호해서 정직과 공평함을 신뢰하고 있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1909년 12월 인천경찰서장의 기밀월보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제국정부의 시정 중 재판제도는 가장 성공한 개혁 중의 하나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됐을 때 백성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통감부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국인들이 제대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와 통감부의 이 자치 육성 책은 진짜 힘없고 백없는 이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자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을 비롯한 이 기득권 세력,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양반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뭐 자기네들 권리를 다 뺏어간 거잖아요. 착취할 수 있는 권리를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종황제와 기득권 세력이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배일 여론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또의 개혁정책에 저항을 하고 의병봉기를 부추기기 위해서 고종이 비밀리에 의병봉기 자금까지를 다 대줘요.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이 이 고종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손바닥 안에 손오공 들여다보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토 통감이 국가는 자력으로 독립하려 하지 않고 타국에 의존하여 독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타국이 아니라 바로 고종 당신 자신이 될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불구하고 고종은 개혁은 무슨 개뿔 뜯어먹는 개혁이야. 나는 내 기득권을 지키고 싶으니까 의병폭기 일으켜. 이게 대한제국의 실상이고 통감부 시절에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러일전쟁 발발하고 나서 1904년 8월 22일 날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하고 제1차 한일협약을 맺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전문가인 메가타 다네타로라고 하는 사람을 탁지부 재정고문으로 취임을 시킵니다. 이 양반 와서 조선의 재정상태, 이 양반은 이제 세계적인 재정 전문가니까 보니까 이 지방 수령들이 아전하고 결탁해서 생산량이 많은 토지 이런 건 전부 과세대상에서 누락시켜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부 세입으로 들어가야 될 세금 수입이 수령이나 아전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니 국가는 계속 가난해지고 양반 관리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세금 징수는 군수 아래 20-30명, 많은 군은 5-60명이 세습 형태로 징세를 담당했는데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메가타 다네타로가 수령과 아전의 징세 업무를 폐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에다가 세부감을 넣어가지고 중앙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었어요. 1906년 10월에 조세징수 규정을 공포해가지고 수령 아전의 징세권을 박탈하고 과세대장을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세금은 전부 정부에다가 직접 납부하도록 하니까 수령 아전들이 이제 삥땅 칠 게 다 없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세 수입이 그러니까 이 땅 세금 1905년 216만 원이었는데 1910년에 600만 원으로 3배가 증가를 했어요. 국고의 3분의 2가 탄가오리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한 배델인데 그래서 저는 대한매일신보가 뭐 민족진이 뭐 항일진이 하는 얘기는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왜? 대한매일신보가 이 항일 기사 쓴 건 전부 고종 비자금에 의한 청부 기사거든요. 이거 완전히 희대 장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백성들을 흡혈귀처럼 착취하던 이 조선의 양반 수령 아전들 뭐 이제 자기네들 기득권을 다 뺏겼잖아요. 이 통감부 때문에. 그러니까 통감부 통치에 저항한 건 누가 저항하냐? 이 양반과 고종과 이 수령 아전 같은 이런 것들이 통치에 저항을 한 겁니다. 이게 일반 백성들은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야, 안 되겠다.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결탁하는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게 또 비밀리에 우리를 좀 제발 일본의 보호구에서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헤이그에서 지금 평화회의 열리는데 말이야. 너희들 평화회의 와가지고 일본의 그 불의스러운 통치를 너희들이 폭로해.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헤이그 밀사 보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헤이그 밀사가 가지고 간 그 위임장도 위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인간들은 도대체 뭘 하는 인간들인지 을사보조를 체결한 후에 고종이 자꾸 자기의 이제 이 통치권을 하나씩 둘씩 뺏어가니까 그 중에 고종이 가장 민감하게 한 건 뭐냐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 돈입니다. 돈. 인간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감부에다가 요구각서라는 것을 제출해요. 첫째, 황실비는 정액을 정해서 궁중에 이름을 해달라. 황실비를 일정한 금액을 또 주되 이 돈을 어디다 쓰든지 말든지 그거는 우리 맘대로 할 테니까 타치하지 마 이거예요. 둘째, 황실에 속한 광산 홍삼사업 궁능원 토지는 황실이 관리하도록 할 것. 황실 재정재산에 대해 정부의 재정고문이 간섭하지 말 것. 가만히 보니까 이또이오메가 지금 전국의 국토 중에 3분의 2가 황실 소유 국토니까 그냥 놔두면 국가 수입의 3분의 1가 지금 고종의 그 비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또이오메가 이런 지하에 무시. 그리고 해외에다가 고종이 비밀리에 숨겨놓은 비자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종이 러시아가 이제 잘 그 말을 안 들어주니까 독일하고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독일계 이 상해은행, 그 덕화은행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막대한 비자금을 숨겨놨어요. 일본이 그걸 다 알고 해외에 은닉한 황제 비자금까지 다 몰수를 합니다. 독일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제 2기 그때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뭐냐면 1905년에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 함대가 러시아 함대를 박살을 냈잖아요. 뭐 태평양 함대도 다 작살냈지. 저 지구 반바퀴 돌아온 발틱 함대도 수시마 해전에서 다 작살냈지. 그리고 러시아가 소위 말하는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려고 해도 배를 타고 나와야 도전이 되는데 러시아가 이제 군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영러 그레이트 게임이 1세기 정도 계속되어 왔던 영러 그레이트 게임이 종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러시아를 그 포위를 안 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 러시아를 포위하는 전략을 진행하는 동안 힘을 키운 게 누구냐면 독일이에요. 독일이 열심히 제2차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독일이 영국의 산업력을 추월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힘세지면 어떻게 해요? 해외로 나가서 깡패짓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영러 그레이트 게임 해산, 그리고 독일 포위 전략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계 패권국인 영국의 호적수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가만히 보니까 저 대한제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러시아처럼 영국을 이제 엿먹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많이 보냅니다. 한국에다가 독일 의사 분쉬 이런 사람들 왜 보내요? 그거 다 그런 꿍꿍이가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고종은 그것도 모르고 야 이거 독일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비자금을 전부 상해에 있는 독일계들에게다 다 집어넣어놨는데 그거를 전부 압수한 거예요. 이 독일 소금이가. 그래서 각종 개혁으로 비자금을 몰수당하니까 뚜껑 열린 고종이 헤이그에다가 밀사를 파견한 거예요. 이제 왜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순수한 어부가 아니었네요. 국민을 위해서. 요거예요, 요거.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고종이 바란 것은 민족이고 국가고 개나 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일본 정부가 고종은 돈이면 다 되는 놈이구나. 야, 너 말이야 36년 동안 너와 네 자손들 평생 먹고 쓸 돈 줄 테니까 국가 넘겨. 이게 한일 합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매년 150만 엔의 돈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 맨날 같이 프랑스 요리 먹고.
메가다단에따르노 조선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화폐제도가 이런 화폐제도가 어디 있어? 자고 일어나면 막 가서 화폐를 찍는데 화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정부의 조폐공사에서 찍는 게 아니고요. 민간업자들에게 위탁을 줘요. 아마 미친 듯이 찍어대니까 이거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거기 위조 지폐도 많고 뭐 그러니까 안 되겠다. 대한제국의 조폐 업무 폐지. 돈은 오사카 조폐국에서 찍어. 그리고 화폐 조례를 공포해가지고 일본 제1은행 한국 지점을 대한제국 금고로 지정을 해가지고 재정권까지 가져갑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나쁜 일일지 몰라도 정말 힘없는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화폐제도가 안정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을 고종과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이 일본의 행위를 나쁘다고 할 건지 아니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성의 입장에서 이 일을 평가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 고종과 가진 자,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일본의 이런 행위를 침략이야 라고 나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97%에 달하는 백성들은 뭐예요 그러면? 인식과 발상을 다시 정립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조가 극심했던 이 조선 화폐를 다 정리를 해요. 화폐 발행 실패로 인한 경제 위기가 없었다면 일본의 한국 지배가 이토록 쉽고 백성들이 저항을 하지 않고 가능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이런 그 화폐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 만약에 이게 백성들에게 엄청난 손해였다면은 일본 통치에 저렇게 손쉽게 순순히 저항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토 통감의 이 자치로는 한국인이 이토를 신뢰하고 그가 추진하는 구상을 이해해서 협력을 해줘야만 이게 가능한데 아니 이 고종을 중심으로 막 계속 그냥 의병 막 부추겨 뭐 이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헤이금 일사 사건까지 발생을 하니까 일본의 이 국수주의자와 군부 같은 이 병합 천성자들이 야, 저 이토가 말이야 조선에 가가지고 저렇게 뭐 하는데 아무 성과도 없잖아. 저 고종이 저렇게 버티고 앉아있고 아니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뭐 우리 일본을 위해서 한 일이 뭐야. 이 조선 사람 조리만 해주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이토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추방운동을 벌여요. 누가?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이.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가스라가로 총리는 아니 지금 저 이토 히로부미 저 사람이 말이야 한국인을 자치한다고 하는 건 저 망상이지 말이야. 조선 사람 돌리면 하지 우리한테 뭔 돈 일본 세금 갖다가 지금 조선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우리는. 이토 저거 안 되겠다 내쫓자. 이게 일본의 국수주의자들과 군부가 벌인 일이에요 이게. (1909년)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안중근 의사분이 하얼빈에 가가지고 저격을 해서 감사한 일이네. 저거 봐라 저거. 우리가 뭘 했어. 안 되겠다. 합동해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한일 병합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우리가 영웅으로 떠받드는 안중근 의사의 이 의거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본이 가기는 1909년 7월 6일 날 한국 병합에 관한 건을 결정을 합니다. 안 되겠다. 병합을 하자. 그런데 시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시기는 언제가 될지 그냥 놔두고 적당한 시기에 병합을 한다라고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스라다로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의 국가지도부가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한 건 언제였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0년대 후반이나 1930년대쯤 가능할 거로 봤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일을 단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급격히 앞당겨졌다. 이게 통감부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1910년에 왜 그렇게 한국인들이 일본의 통치에 순응하고 1910년 8월 22일 날 병합조약에 그 서명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발표는 8월 29일 날 했죠. 8월 29일 날 데라우치 총독이 폭동이 일어날까봐 아주 군대와 경찰을 다 동원했는데 아무 일도 없이 잘 넘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과 같은 일이 통감부 시절 5년 동안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감부 시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통무지 이 시대를 우리가 조명할 수 있는 어떠한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 가슴 아픈 얘기만 많이 말씀드려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어떤 그 감정을 빼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좀 근대인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2기 때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이 전략이 러시아 포위 전략에서 독일 포위 전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벌어진 게 한일 합방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주고 네가 총대신 그 이번 총대신 요거요? 이완용이 1909년 12월에 그 당시 총리 대신이 이완용이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칼로 찔렀어요. 이완용 칼 찔른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예. 그 당시 이재명. 예.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강의 보면서 이게 세계관이 바뀌는 거를 느꼈는데 나쁜 쪽으로 바뀌어요?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사실을 좀 접하는 예. 지금 항상 보면 써머리만 보는데 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예. 책들을 좀
죄송한데 이 분야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돼. 일본 사람 책. 이게 공부도 남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겁나는 게 조금 참고가 된다면 그 조선의 왕공족이라는 책이 일본 사람이 쓴 책이 번역이 돼 있어요. 조선의 왕공족. 예. 그 책에 일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를 하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그 왕공족들이 얼마를 받고 왜 돈을 줬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이 강의하고 좀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 책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일제시대 때 왕족과 공족. 공동. 또 하나는 그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예. 일본에 대한 투쟁이지만 예. 실제적으로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분위기나 이거 실제적으로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식민지 시절에요? 예, 왜냐면은 저희 할아버지 때는 외가랑 친가가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좀 이게 원래 평민이었다가 직업을 얻어서 잘 살다가 또 저희 외가는 좀 또 양반가였는데 또 싫어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어땠을까? 대부분의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느낌으로 일제 시대를 대했을까 이런 궁금합니다. 답이 나와 있네요. 양반은 안 좋았을 거고 평균은 좋았을 거고. 우리 양반이라서 안 좋았다 그래. 자기가 처지가 다 달랐겠지. 네, 또 어떻게 일종의 처지마다 다 다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일본 통치 30몇 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우리 영호람 갈등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이 그 식민 종족이고 여기는 식민지를 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뭐 내선일체라고 얘기를 해도 차별이 없었겠어요? 예를 들면 저 초기에 일본 교사와 조선 교사의 월급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일본 교사는 뭐 5년 근무하고 진급을 하는데 조선 교사들은 10년 근무해야 진급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은 명백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 나쁘겠죠. 야, 너희들 내선일체라고 해놓고 왜 차별하냐. 그런데 아니 이 세상에 그런 차별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만 무슨 뭐 지역 감정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혹시 벨기에 가보신 분 계세요? 벨기에는요 남부하고 북부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말도 달라요. 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우리만 지역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른 나라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일 뿐이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그렇게 차별을 뒀으니까 뭐 기분 나쁜 사람들은 거기에 뭐 항의하고 뭐 그랬겠고 그런 걸 그냥 뭐 감수하면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러냐고 살았을 거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른 예. 네, 선생님 말씀 오늘 새로운 걸 많이 듣긴 했는데 제가 조금 불편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종과 그 우리나라 그 기득권층 양반층의 그 무능과 부정부패 그리고 또 얼마나 그 97%의 우리 백성들이 힘들었는가는 알겠어요. 알겠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그 역할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정의가 세워지는 면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 이유는 통치의 편리성이나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서 자기 결과적으로 일본을 위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언뜻 들으면 좀 미워하는 게 아닌가? 라는 뉘앙스를 조금 느껴서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시라고 믿지만 혹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미워하고 불편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뭘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약간 미안해지도 느꼈어요. 않아요.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아서 혹시 오해를 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게 어떤 일본은 어찌됐든 저희랑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폄하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침범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를 굳이 약간 좀 평가가 조금 더 너무 조금 후한 점수를 주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서 일단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아니 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제가 뭐 깎아내리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걸 결과적인 것과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백성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시도로 의도했다고는 100% 볼 수는 없지 않는가 싶어서. 아니 고종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죠. 아니 그 저희가 당시에 정리했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고종의 그러면 그 무능과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배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이토 히로부미의 행동이 너무 정당화될 필요는 없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기본 발상이지 않겠냐 이제 좀 그 생각을 해서. 아니 일본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그러니까 되죠.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지 잘했다거나 약간의 미화의 느낌은. 아니 지금 뭐 그 시기에 무슨 대한제국만 식민지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식민지한테 사과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힘이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잡아먹어서 식민지로 만드는 게 지극히 당연한 원리가 작동하던 제국주의 시절이었잖아요. 그거를 그 시대를 지금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뭐 모든 게 다 나쁜 거죠. 아니 나쁘다고 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거가 약간의 미화의 느낌이 저는 들어서 좀 불편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드린 거고. 미안한 거 없어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 아가씨가 더 예. 공부를 하셔야 돼. 예, 그 정도로 하십자. 예, 얘기. 예. 이완용 평전을 읽어봐. 그거 답이 나와. 공부한다고 얘기해. 공부한다고.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과연 또 그러면은 이완용 평전 읽어보면 답이 나와. 그걸 뭐 자치원 직접 거기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입장을 취했을까? 그 질문과 같은 또 걸 히로부미도 조선 사람이었어. 또 히로부미는 왜? 결국은 그 일본의 입장에서 그 대한제국을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 또 있지 않냐? 히로부미가 그런 얘기를 저는 그 이토 히로부미가 주장한 식으로 진짜 저렇게 그 조선을 개혁을 해서 이 조선 사람들이 먹고 살 정도가 되고 그럴 때 합병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일본이 조선을 도와서 이 사람들을 문명 개화시킨 다음에 그때 가서 합병을 하자라고 이토 히로부미가 하는 식으로 했으면 한반도는요 영원히 일본의 종속이 됐을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역사를 그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저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감정적인 문제까지를 제가 어떻게 다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어요. 이런 얘기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어?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실인데. 가려진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예. 가려진 부분들 보여주시는 건데, 그 또한 그 하여튼 일본의 입장이 그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접근법이다.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겨우 이 식민지 근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그 시절에 그러한 어떤 냉혹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를 만약에 우리가 식민 지배를 한 입장이었다면 뭐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는 계속 당하다 보니까 당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아주 특이한 이 감정 구조
여기서 영원히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너무 슬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런 거 뭐 논쟁을 벌이고 싶진 않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나라를 잃지 않고 정말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고 또 전문가들하고 많은 그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해봤는데요. 그 시절에 국가 지도부 사람들이 진짜 야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일어난 첫날 무토 주한미국 대사를 불러서 야 우리는 지금부터 전 국민이 다 나와서 전쟁을 해서 총력전을 벌일 건데 우리 국민들이 몽둥이와 그 낫을 들고라도 우리는 싸우겠다. 이런 결의를 준엄하게 외치고 고종이 갑옷을 입고 정말 선두에 서서 우리 싸우다 죽자라고 다 나섰으면 일본이 과연 이렇게 쉽게 한반도를 꿀꺽 집어삼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대만은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무장공비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대만은 그래도 무장공비가 있었다고. 대만은 뭐 무지막지한 무장공기가 있었습니다. 대만은 특히 이제 그 정글지대가 있어가지고요. 그 정글지대에서 일본 청일전쟁 기록을 보면은요, 청일전쟁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 대만의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글에서 죽은 군인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왜? 배터된 고종. 힘이 없었다고 정글이었어.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각오로 양반과 국가 지도층이 무기 들고 나서고 이랬다면 어땠을까? 과연 일본이 이렇게 정말 그 쉽고 허망하게 이걸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지. 예.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는 불편해요.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해. 그래서 일제시대를 우리가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떼놓고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런 식민지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치부가 부끄러운 건가요? 예? 치부라는 게 예. 부끄러워하잖아요, 국민들이. 예. 개인의 치부가 됐든 예. 그 치부가 있는 게 그런 걸까요? 아니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한나라의 왕이 돈 먹고 떨어져가지고 그 국가 내주고 나서 그러니까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또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아니 저기 잠깐만요. 예. 아니 저는 지금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지금 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말씀 좀 오해하시는데 예. 저는 지금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역사가 제대로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고종과 그 당시의 부패, 그 기득권 측의 부패에 대해서 더 이렇게 위원하게 말씀하시면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단지 저는 그게 70~80%의 우리 역사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치부도 알리고 예. 그거는 너무 좋고 대신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히로부미가 조금 미화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예.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미화되는 게 없는 참. 미화되는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우리 아가씨가 잘못 안 했어요. 미안해요. 또 질문주셨으니까. 예, 네,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여기 질문하신 분이 있으니까 예, 말씀을. 근데 강의하신 분한테만 질문했었어요. 저분한테는 어때요? 아니 강의한 분한테 질문해서 네. 아까 이렇게 미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저도 사실 저는 오히려 안중근이 잘했고 이토지로군이 주기용이야를 오히려 제가 가르치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충격인데 미화라는 단어를 아까 처음 질문하실 때부터 쓰셨는데 미화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미화됐는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게 제가- 있어야 저희가 네. 지금 여기 듣는 아니 사람들이 안 이해를 할 수가 느끼셨다고 저는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전제를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저는 이토히로 부미가 우리나라를 살릴 구세주라는 그런 선의로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질 않았겠죠. 아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97%의 우리 히로부미는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닙니까, 기자님? 예? 이토 히로미 아니, 부미가 그러니까 제가- 대한제국을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전쟁을 하진 않았죠. 전쟁만이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는 원래 조선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모르겠고, 아니 그걸 아셔야 돼. 히로부미를 너무 선의로 해석하시는 게 약간 저는 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라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일본에 호남의 파는 역할을 거죠. 일본이 맡았잖아요. 고종이 일본 사람이에요. 원천이 못가니까. 예. 예. 자기가 왜 마지막이었는지 알겠다. 네, 마지막으로 집에 못 가. 영상 다 잘리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화하고 분명히 그런 거 아니 그거는 필요하다고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네.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걸 그런 알겠는데 시간적 어찌됐든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러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아니 저는 지금 사실 오늘 저는 좀 감명을 받은 게 그 당시에 우리 얼마나 무능했던 그 고종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게 강조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펼친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좋아진 건지 그 사람이 선의를 해주지 않은지 내가 알 수 없는데 위한 건데 그거를 그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해를 할 수 있다. 좋아졌으면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우리는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죽일 사람 죽여야 대단히 좋고 나쁘다가 아니네. 그게 약간 위화의 여지가 있는 느낌을 내가 받았더니 좀더 결과적으로 죽일 거예요. 우리 이기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해서 토론하세요.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생각해야 돼. 일본 사람이 아니었어. 평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예.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게 되면 예. 궁극적으로 예, 다른 분들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조선 사람이 궁극적으로 고종의 입장에서 고종이 1907년인가요? 아니지 87년에 이제 폐위됐잖아요. 1907년에. 7년이죠. 예. 그러면은 이 고종으로서 왕위에 있을 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제발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보좌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한 거는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조선을 다스렸던 한 제왕이 자기에게 제일 부족한 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본으로 가지 말고 부디 내부에 있어가지고 나를 보좌해 주시오. 내가 진심으로 당신한테 부탁하는 말이오. 라는 이런 얘기를 남기는데 그 얘기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은 이토 히로부미는 이 한국을 일본에서 대한제국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고종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이 사람은 행정가고 그리고 모든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나한테는 유익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보는 면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또 비난이 쏟아질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못하시면 안 됩니다. 논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그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특히
가장 한 인간의 이 신체 자유를 억압을 하는 이 사법 사무를 직접적으로 개혁하려고 노력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우리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라든지 특히 그 물러나기 짝이 없는 이 화폐제도 이거를 개혁을 해서 안정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학자들은 야 이게 무슨 화폐 주권을 다 뺏어갔으니까 이게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화폐제도가 안정이 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편안해졌거든요. 그쪽에 일본 사람들의 의도가 어찌 됐든 어쨌든 이 97%에 달하는 이 일반 백성들의 삶은 그 대한제국의 이 그 봉건 왕들과 양반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비해서는 혁명적으로 좋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목적이 어쨌든 그건 두 번째로 치고 일단 뭐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좋아졌다. 따라서 일본의 통치에 뭐 굳이 뭐 이놈이 통치하건 저놈이 통치하건 뭐 발 뻗고 자는 게 편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저항이 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보호조약 때라든지 1907년에 이 군대가 해산될 때에 비해서 더 저항은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통간부 시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머리 자르라고 그럴 때가 제일 심했다면서요. 네? 머리 자르라고 그랬을 때가 제일 심했다면서요. 예. 반발령. 일본 공군 예산에 기원전 때문에 예. 일본의 공군 예산에 한국민 예산을 조선반에 투자했었어요. 그렇죠. 그 후에.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합방이 되고 난 후에 일인데 그 아까 제가 그 일본 정부로부터 그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1912년까지 통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1945년까지 매년 그 보조금으로 일본 정부 예산의 몇 %를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된 후에 딱 한 해만 보조금이 안 왔어요. 그게 어느 해냐면은 1919년이에요.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 해만 보조금이 안 오고 이 돈이 액수가 일본 정부의 이제 그 예산에 연동이 돼서 일본 정부의 몇 %, 2%, 3%가 뭐 그게 전부 조선총독부로 와서 조선총독부에 뭐 철도를 놓는다든지 뭐 이런 예산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국민이 낸 세금이 일본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조선으로 와서 조선을 위해서 집행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나치 독일이 망하고 군국주의 일본이 망한 다음에 독일과 일본이 불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 논문을 보니까 결국 그 독일하고 일본이 후발 제국주의 국가였다. 따라서 그야말로 정말 알토란 같은 착취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지역을 식민지로 획득을 다 해보려고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뭐 하여간 뭐 알짜배기는 전부 이 선발 제국주의자들이 차지하고 남아있는 이 찌끄러기들 정말 골치 아파서 손도 안 대는 뭐 이거 가져가봤자 괜히 돈만 꼬라박고 얻을 건 하나도 없는
이런 지역을 독일하고 일본이 집중적으로 식민지로 삼았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독일은 그 많은 해외 식민지, 독일이 그 남태평양 그 섬, 어마어마한 섬을 전부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1차 세계대전 때 패해가지고 전부 일본한테 뺏겨서 일본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걸 남양군도라고 하죠. 그 많은 독일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는 식민지는 2개밖에 없었대요. 나머지는 전부 독일 정부 돈 갖다가 꼬라박은 거예요. 전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뭐 식민지가 뭐 독일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조선이 있었고 대만이 있었고 뭐 만주는 뭐 괴력국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대만은 이익이 났습니다. 대만은 10년 동안은 계속 돈을 꼬라박았는데 대만에서 이 사탕수수를 재배를 해서 사탕수수를 가지고 설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만에서는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조선하고 만주의 경우는 특히 만주가 더 조선보다 심각했습니다. 만주가 이제 이 만주에서 나는 이제 철광석하고 석탄을 가지고 소련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무기 공장, 뭐 비행기 공장, 탱크 공장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거 만들어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했는데 1931년에 만주사단을 일으키고 1932년에 만주국을 만들었는데 1945년에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투자를 한 거 고스란히 다 놓고 맨몸으로 빠져나오니까 그 만주에다 만들어 놓은 이 공업시설을 국공내전이 벌어졌을 때 차지하는 쪽이 국공내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 군대가 만주를 점령을 하면서 그냥 공산화된 거예요. 조선도 이 통계에 의하면 1945년까지 죽으라고 일본이 한국에다가 돈을 갖다가 꼬라박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착취라는 개념을 사용을 한다면 일본이 망해가지고 갈 때 일본이 만들어준 뭐 공장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갔으면 착취한 게 맞죠. 그런데 일본은 가져가기는 그냥 다 놓고 갔잖아요. 미군정이 일본 정부 재산, 총독부 재산뿐만이 아니라 일본 민간인의 개인 재산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걸 전부 한국 정부가 인수해줬잖아요. 이게 이 식민지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 본국 정부 소유물 뿐만이 아니라 그 식민 지배를 했던 민간인의 재산까지를 압류해서 전해준 경우는 해전국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교육이 되지도 않고 예. 그렇다는 것 자체는 학계에서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육 목적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한국인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스스로 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 교육 정책인가요? 그냥 한국에서 이 그 반일 교육은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요. 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진의 날에 대한 어떤 복수 감정, 거기에다가 이제 나라를 뺏긴 거에 대한 감정, 거기다가 사실 저는 이제 박완서 씨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그 문학평론가 유종호 교수가 쓴 나의 유년 시절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는데 그 유종호 교수가 쓴 나의 유년 시절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1930년대 37년인가에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사용하는 국어는 일본어였어요. 그 다음에 애국가 불러 그러면은 기미가요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뭐 아침마다 황궁의 요배 천황한테 절하고 뭐 일본말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자기 또래는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해방 후에 동창회를 하면 이제 해방 후가 되면 전부 한국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 이름과 이 사람하고가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유종호인데 친구들 사이에는 유종호가 아니라 다나카였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동창회를 할 때 창씨개방 하기 전에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야 다나카야, 야 마스무라야, 이런 게 훨씬 더 편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1930년도 후반이 되면 한국인은 없어진 겁니다. 다 일본인이 된 거예요. 다 내선 일체가 돼서. 심지어 나중에는 뭐 징용을 가서 일본을 위해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일본을 위해서 싸우면 너희들 전쟁 끝나면 너희들한테 참정권 줄게.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참정권 얻으려고 했는데 일본이 망해서 참정권을 못 얻었죠. 자,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이 됐어. 일본이 망했대.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새로운 한국인을 급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일본은 나쁜 거야. 일본말 쓰면 안 돼. 앞으로 닭광이라고 하지 마. 단무지라고 해. 벤또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런 강제적인 반일 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가 됐고, 또 유종호 선생의 그 나의 유년 시절을 보면 어제까지 야 뭐 나는 그 나카무라 선생이야 하던 사람이 해방이 된 그 다음 날 오더니 김철호라고 쓰고 앞으로 나를 김철호라고 불러라. 앞으로 너희들 말이야 그 일본말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이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을 전부 지방을 다 바꿔가지고 교육을 했다.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예.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운동회 외국에서 아시아 역사를 공부할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로 관련된 뭐 한국어에 관한 자료라든지 영어 뭐 일본에 관한 거 중국에 관한 자료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 첫째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모르는 게 뭐냐면 외국에 나가면 한국 관련된 영어책이 없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상한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했던 건데 우리만이 생각하는 남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에 우리가 할 경우 뭐 금나라하고 송나라 사이에 고려가 있어서 균형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만약에 실제로 중국에서 얘기를 하면 대놓고 비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이게 역사에 관련된 공부를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돈이 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절대로 교수가 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역사하고 상당히 좀 비교가 되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인데요. 아일랜드는 이 영국한테 700년을 지배를 받았거든요. 정말 가혹하게 지배를 받았고 또 영국이 아일랜드를 얼마나 악랄하게 그 식민 지배를 했는지 영화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 IRA 그 게릴라 사건도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게 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아일랜드가 영국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이 억하심정 이게 언제 극복이 됐냐면은 아일랜드가 이 개방을 잘해가지고 무역 자유와 뭐 경제 자유역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이 영국의 이 자기네들이 식민 지배 때 영국보다 아일랜드가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일본보다 지금보다 한 2배쯤 월등히 우리가 잘 사는 입장이 되면 그때쯤 우리가 그런 감정을 한번 좀 벗어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